아니지만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심했던 거죠? 예. 인천지에서 활동하시는 일당 100의 핵심 활동가들이 이제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사회 포럼을 145차 시민사회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지금은 서울시 의원으로 계시고요. 저희 상월산 대민한학교 교장을 역임을 하시면서 서울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전직 그리고 노동운동도 15년 동안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이상훈 시의원님을 모시고 서울 지역의 마을 공동체의 사례를 삼각산 재미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상훈 시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시민사회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 시민사회 포럼은 지금 145차를 맞이했는데요. 한 4, 5년 전에 100차를 했던 온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민사회 포럼 100회 기념 행사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45차 그 반이 좀 된 것 같고, 시민사회 포럼은 인천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이 돼서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 몇 안 되는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참석자들도 많이 좀 줄고 했지만 한때는 꽤 많은 지역에 관심을 모았던 포럼이기도 한데, 그런 시민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인천 지역의 또 하나의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상훈 시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잘 들리셔요? 마이크 안 써도 네네. 이거 회의하고 계신다고? 네. 편한 데서 앉으시고 안 보이시잖아요. 서서 이제 화면을 들어보면서 또 앞에 불만 꺼질 수 있으신가요? 여기만 꺼지게 되어 있을 텐데 네, 됐습니다. 예. 인천에는 강의를 하러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왔었어요. 올 때마다 변하는 인천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하철 2호선까지 됐죠. 2호선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저 5.25에서 올라오는 것도 연결이 되었죠. 남동부청 쪽으로. 수인선.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지금 아주 논란이죠. 복잡한 때 같은데. 박 시장이 11년도, 20년도에 이제 보궐로 당선이 되고 나서 시민이 삶의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정책이자 근간을 이루는 마을 공동체 정책을 하기 전부터 이제 사실은 쭉 활동을 해왔었고, 사실은 조용조용히 지냈는데 시장이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하는데 그 정책 자료 첫 페이지에
서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율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었다. 강북구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마포의 성산 이런 등등 이렇게 이제 브리핑 자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에 그날에가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언론사들로서. 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어떤 간에 대충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거나 또는 뭐 도시에서는 마을 버스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 마을 공동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됐고 서울시의 사업부서도 처음에는 마을 공동체과였다가 지금 지역 공동체과로 확대됐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시가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찻동이라고 부르는데 찻동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지금의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제 추정해내는 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죠. 또 실제 그 서울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이끌었던 그때 당시 구청장이라든지 행정부시장 등등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또 상임위도 행안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눈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게 좀 직접적으로 6개 법안에 같이 개정돼야 됩니다. 자치경찰제와 지방세법 등까지 포함돼서 운동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주인이 돼서 그 근린 단위에 가까운 이웃 단위의 삶의 문제들을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사실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있고 또 법으로도 그 법적 조직의 유상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개별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확장 성장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이제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공공성, 공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필요가 개인 또는 개별의 필요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개인의 필요이면.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내가 알게 되고 그 개별의 필요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로 전환될 때 이게 가장 낮은 단위의 공공성을 이제 획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학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의 어떤 이런 요즘에 옷에 관심이 많았고 돈만 모으면 옷을 살려고 그래. 이것은 매우 사사로운 영역이에요. 하지만 자녀의 교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부부간이지만 이것은 공적 아젠다를 이루는 겁니다. 교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관계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이 가족을 벗어난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가장 첫 번째 또 가깝게 만나게 되는 관계망이 마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지방자치제가 너무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서울시 강북구만 해도 인구가 32만이에요. 꺼주겠지? 32만인데 주민 입장에서 구청장 하나 한 번 만나려고 엄청 멀어요. 근데 반면에 뭐 경상북도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경상북도 청송군 같은 경우 23,000명이에요. 서울은 한 동의 기준이 2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한 제 지역구만 해도 유권자가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으로 가면 작은 군 3개보다 더 많은 유권자인데 이게 되게 불균등한 거죠. 기초자치단체인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도 기초자치단체죠. 100만이 넘죠. 근데 2만 3만짜리 기초자치단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민들의 자치가 발현되는 데 있어서도 제도나 이 규모의 문제도 이제 면밀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살고 싶었으면 지금 재미가 없었으면 이름을 재미난 마을로 적겠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는 한 3, 4년 전에 재미난 학교 아이들이 여름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의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야 사진 찍자 이렇게 해서 찍었겠죠. 이게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 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근린 단위의 가장 결정적인 공공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예요. 서울 제가 사는 곳은 강북구라는 곳인데 이곳 지역 그런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구역에서 어떠한 다양한 그런 공공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요구되어지고 의사결정되는지 또 그 기초자치구가 어떠한 역사적, 지리적, 공간적, 인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냐 그 마을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할 때 큰 차이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서울은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몇 개의 기초자치구가 있죠? 10개. 10개에 300만 정도 대략, 그러면 평균적으로 30만 정도. 규모는 이제 서울하고 비슷하죠. 근데 사실상 한 구가 한 3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하나의 통으로 마을이라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살면서 거의 안 가보는 동네도 많으니까 같은 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강북구를 이렇게 이제 좀 이미지로 만든 건데, 강북구는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녹지가 가장 많은 자치구예요. 이게 54%가 녹지예요.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거 형태에 있어서 아파트가 50%를 넘지 않은 소수의 자치구 중에 하나예요.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 56%. 서울 평균이 53%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의 대표적인 자치구.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의 영향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강북구는 동네가 이런 식의 동네가 있대요. 골짜기 같은 동네예요. 골짜기.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좀 길게 이제 병풍처럼 쳐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나 하천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개천을 걸려서 다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차가 못 넘어가죠. 그 가운데 우정부로 가는 도봉로라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 밑이 4호선 지하철이 지나가요. 이 파란색은 얼마 전에 생긴 우이 경전철, 서울시내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 신설 경전철입니다. 두 칸짜리 무인이죠. 그리고 전철역으로 미아 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3개의 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전철에 작은 역이 있지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하여튼간 어디를 시내를 가든 시외를 가든 일단 이렇게 큰 길로 나와야 돼요. 마을버스가 총 12개 노선이 있는데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어딜 가야 되고 또 저녁에도 마을버스 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대로 나오고 나온 대로 들어가는 동네예요.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모든 산업과 자본, 권력이 바로 요 길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제일 센 곳이 요 길 주변인 거죠. 당연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요 길을 집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서 멀수록 집값이 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는 데는 어디냐? 좀 돼요. 제일 멀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한 15평 넘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도 1억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녹지는 초보겠네요. 예. 저는 저희 집에서 100m 떨어져 있어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네, 그래서 한 3도 정도 나야죠, 시내보다. 그런 데서 한 24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못 나가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어디 못 나가요. 저희 집 같은 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동네인데 서울은 도시계획상 법정 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이 많죠. 근데 이 도시계획이 일상 삶에 특히 직접적이고 물리적 이해관계에는 이 도시계획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인천광역시의 법정 도시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게 아주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지역 시민사회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획과 정책적 판단하는데 기본 데이터가 도시계획이 제공합니다. 그것을 돈 들여서 만들죠. 서울은 우리나라 최초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가졌어요. 그래서 동북권, 서남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가장 잘 반영된 게 인천도 그럴 것 같은데 서울은 버스 노선 체계가 바뀌었죠 다. 이렇게 해서 버스 노선 체계가 이제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그래서 뭐 101번이다. 그러면 100번 권역에서 0번 권역으로 다니는 첫 번째 노선 101번입니다. 101. 그래서 104다. 1번 구역에서 0번. 0번이 어디냐면 시내예요. 종로, 중구, 용산이 0번이거든요. 1번이 강북구 쪽이 도봉구 강북구 쪽, 산 쪽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4번은 강남 4구예요. 강남 4구. 그래서 147이다. 1번 권역에서 4번으로 다니는 7번째 버스. 411이다 그러면 4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이제 권역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권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생활권 계획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았죠. 거의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을 만들어 놓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에 권역 생활권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지역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 생활권 계획은 행정동 한 3개, 4개 정도가 해서 2-3개 또는 3개, 4개가 있고 권역은 자치구가 한 3개, 4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생활권 계획을 지금 쉽게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인천광역에서 보면 이런 유사한 기능이 하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요. 그리고 1인 가장 역할을 하는 1인 여성 가구가 또 상대적으로 많고요. 초등학교는 서울시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서울시 평균보다 학생이 좀 많은데 중학교 가면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한참 돈을 많이 쓰는 세대의 부모 가정이 강북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학급당 학생 수 분포로 그것이 이제 예측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를 이렇게 해서 총 이게 수유리 권역, 미아리 권역, 그다음에 삼각산동 권역, 뉴타운이라는 그런 이쪽이 이제 번동 권역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서쪽에 남북으로 긴 산줄기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쪽 사면에는 물줄기가 많아져요. 이게 남북으로 긴 산줄기가 있으면 반대편은 메마르거든요. 일조량이 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북한산을 부파발이나 뭐 고양시나 이런 데서 보면 바위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철역 이름이 뭐 독바이역이나 이름이 붙여질 정도.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이 서쪽 사면도 엄청 바위가 많은데 이쪽에서 보면 되게 술이 우거져 보여요. 그 일조량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머금죠. 동쪽인 상대적 동쪽 사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수율이에요. 물숫자, 넘칠 숫자. 물이 넘친다. 그래서 또 옛날 지명에서 무너미골, 무너미골. 그래서 이 골짜기가 다 물이에요. 이 물들이 다 이 우이천이라는 데로 흘러서 들어가고, 우이천은 중남천이라고 하는 걸 만나고, 중남천은 뚝섬이라는 곳에서 한강에 들어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산줄기하고 물줄기가 완전히 어우러진 동네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좋은 산줄기, 좋은 물줄기, 명당짜리 같은데 가면 뭐가 꼭 하나씩 있죠, 그 가운데? 무덤. 예. 절들이 있죠. 좋은 자리에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내에 큰 절들이 다 계곡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도선사, 보광사, 회사 몇만 명씩의 신도를 갖고 있는 절들이 다 골짜기마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매우 독특한 그런 동네고, 여러분들 소설가 조정래 씨의 소설 한강이라는 소설을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사회적 배경으로 소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서 보면 지방에서 막 서울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판잣집을 짓고 막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울로 바로 못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인천 찍고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안산 찍고 오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에 연고가 없으니까 이제 변두리로 가서 뭐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 70년 산업화 되면서, 그게 바로 이렇게 유명한 여기 이 동네 쪽 미아리라고 합니다. 미아리곡에 넣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도시 빈민의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 산업 노동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왔을까요? 서울로 아니면 전라도 쪽에서 많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플랜트 산업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니까. 전라도가 계속 경제적으로 많이 경상도에 비해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배워왔잖아요. 그걸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죠. 농업도 큰 산업인데. 왜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제개발 5개년 기업 이런 단어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중화공업을 어느 쪽에 주로 육성합니까? 남동 임해 벨트라고 표현하는 이 부산, 창원, 마산, 포항, 경주 이쪽으로 쫙 거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갖고 온 동네 공장이 지천이니까. 대신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공업 중심의 산업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인천으로, 반월공단으로, 물레동으로, 시화로 이렇게. 그전에는 물론 그때 시즌 초반에도 공장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시내에 있었죠. 사군상가 쪽에 주변에 다 금속공업단지가 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연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는 거죠. 역사적 흐름 자체가. 그래서 뭐 교회 십자가 다음으로 많은 게뭐 홍어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많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그쪽이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는 무슨 고용 이런 것들이 되게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전형적인 도시 빈민 지역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주민 조직들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31년, 삼양 본산공동체 32년, 그다음에 삼양주민연대 30년 이런 느낌. 이게 서울 지역에서 내노라 활동력과 역사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 다 미아리가 첫 사무실로 출발을 해요. 그것이 이런 사회 변화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인천에도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번동이라는 동네는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의 연금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은 강서구입니다. 공항 주변에 쫙 깔아놨죠. 근데 그 전에는 이 강북구 이 번동이라는 곳이 1단지부터 5단지까지 가장 큰 규모의 연금임대 아파트가 여기 있었어요. 1단지부터 5단지 쫙. 이제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 상공 블록으로 된 빈민가 우이천 중랑천변의 빈민가를 싹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아래 개천에다가 중간 개천에다가 윗 개천에다가 뭐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생기는 거죠. 모원이죠.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전형적인 곳이 됐는데, 여기도 재밌는 게 바로
바로 요 야트만한 언덕을 넘었으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넣어놨어요. 중간중간에다. 그래서 5단지 중에 복지관이 3개가 딱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시민 중심의 사업을 하기 전까지 단 하나의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지키는 분들 해결하는 여기는. 근데 처음에 왜 그럴까?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에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여기만 거의 빈칸인 거죠, 이제 조사를 해오는 거. 그래서 이제 쭉 같이 이제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게 꼭 100% 정답이진 않지만 절대 다수가 주거 영업 임대 아파트라는 곳이 사실은 난 연구 임대 아파트 살고 너무 행복해.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내 자손들까지 계속 연구 임대 아파트 살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회가 되면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기 거주권으로서의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에 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거 얼마 상가하고 저거 그냥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당신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돼. 취약계층이야. 서비스를 받아. 이렇게 이제 전달 벨트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부에서 전달 벨트 대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동네를 떠나려? 그러니까 자꾸 등을 지는 거고 사회복지는 계속 서비스 받아야 돼요. 이러니까 계속 등을 쳐다보는 거죠. 이 행정 벨트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면 마주보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와 공론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것이 바로 연구임대 아파트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만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저희들 추측을 하는데 거의 이견을 가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조그마한 자치구 안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과정에서 발생됐던 어떤 우리 공공정책의 그늘과 양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수율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부 국립묘지도 있고 각종 뭐 독립운동하셔서 17분의 묘소도 있고 큰 절, 오래된 절도 있고 또 통일운동하실 때 모니카 목사님의 유택도 있고 또 신학운동을 했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여기 있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시계획상 경관지구라는 곳이에요. 고도지구 20m 이상 건물을 못 져요. 그리고 좀 더 산에 갖고 오면 12m 이상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나 저기서 아파트 어떻게 해가지고 나 부동산으로 돈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은 도시계획적 구조적으로 이런 게 안 와요. 여기서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주로 남 좋은 일 하거나 길게 일하고 적게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많고. 왜냐면 사실 여기서 지하철 타고 한 30-40분만 나가면 바로 대학로거든요. 대중교통편으로. 그래서 집값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여 살아요. 근데 강북구이지만 이게 되게 독특한 차이들을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주택의 유형의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 또 산업의 정책, 공공정책의 변화, 시설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적인 지역사회의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강북구만 되는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요즘 또 맵에 기반해서 다 제공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10개 자치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사한지 또 어떤 부분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공간 구조적으로 또 도시 공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또 왜 그 문제가 우리 이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가 왜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를 쉽게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북구에 98년도에 이제 일각에 귀 얇고 경솔한 부모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귀가 얇고 경솔해야 된다. 신중하거나 남의 말 잘 안 듣거나 이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 산 밑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데 뭘 하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고 꿈꾸는 어린이집이라는 공동구간을 만들어요. 95년도 6년도 이때 서울에서 서울 대표적인데 뿔꾸리죽 사태라는 게 발생해요. 뿔꾸리죽 파동 이렇게 언론에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꿀꿀이죽 사태, 꿀꿀이죽 파동. 이게 어린이집에서 유통기간 확 지난 식자재를 가지고 간식과 밥을 주니까 면역력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한두 어린이집이 아니라 막 수십 개 어린이집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그것을 이제 꿀꿀이죽 사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때 뭐 4살, 3살 이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이. 그리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상가 건물에 그냥 하나 들어가서 여기 지부 사무실처럼 그냥 그런 데서 보육시설 신고를 해도 다 해줬어요. 지금은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내죠. 기본적으로 나같이 안전장치라든지 마당 이런 것들이 다 규정 시설들을 갖춰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부모들이 좀 자연에 가깝게 애들 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데 자꾸 그런 쪽에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무리 눈을 서들어 봐도 그런 어린이집은 없죠. 더군다나 이제 막 시설들이 이제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아이를 보낼 데가 없는 거지. 맞벌이 부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은 속 터지니까 어떻게 해?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어린이집을 만들자 해서 96년도에 마포의 성미산 어린이집이라고 최초의 동독육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죠. 그냥 맥없이 그냥 야 심심하니까 하나 만들면 생긴 게 아니라 다 사회적 반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때 공동육아를 처음 했을 때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면 대부분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1세대 중반, 그러니까 60년대에서 65년생 사이가 1세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학번은 어떻게 되냐 이제 광부와 팔찌를 다 경험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매우 아스팔트에 강하고 뭔가 머리띠를 메고 뭐 큰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을 매우 능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를 어딘가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매우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이제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저 문제는. 왜냐면 이거 뭐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냐, 뭐 쌀은 뭐 어떤 등급, 유기농 쌀은 뭐냐, 뭐 고기는 냉동 고기를 써야 되냐, 아니면 생고기를 써야 되냐, 뭐 등급은 뭐로 먹어야 되냐, 야채는 어떻게 이런 매우 디테일한 일상의 어떤 이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타도하자, 쟁취하자는 쉽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회의하면 막 한 12시, 1시 넘어서 회의해 뭐.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또 그냥 얼마나 회의하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머리도 목도 얼마나 칼칼할 거야. 그럼 또 한잔 해. 그러면 새벽 한 3시쯤 제 얘기 저도 다 겪거든요. 한 3시쯤 집에서 누면 이게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이고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조직노를 가지고 그렇게 밤새 토론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며 방과후에 청소를 우리가 직접 해야 돼, 아줌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어린이집 교사와 임금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요구만 해봤지 자기네들이 사용자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런 소소한 일이지만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동해야 되고 서로가 연대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되고 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협동의 경험들을 쌓아나가죠. 이 세대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니까 보육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교육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야 애써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키웠는데 또 다시 왕따, 폭력 뭐 이런 제도권 학교 애를 보내야 되냐? 아니지. 우리가 어린이집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만 학교도 해봐? 라고 하는 또 다른 도전을 이 귀 얇고 경솔한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학교를 만듭니다. 이때 이제 부천인가 여기에 산어린이 학교라고 하는 데가 먼저 이제 한 2년 전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저도 막 거기 가서 막 배우고 황윤호 선생님한테 막 얘기도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벌써 앞서 우리보다 더 경솔한 분들이 계셔. 우리는 따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한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참 가관도 아니었죠. 생각은 그런 거였지. 근데 아이들이 학생이 학교의 배움의 주체이고 뭐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또 뭐 책은 봤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성장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다 머릿속으로만 설계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자신의 삶 속에 직접 그런 교육적 배움이 일어났다는 경험은 없는 거죠. 또 얼마나 관념적이겠어요. 그러니까
9살, 10살짜리 애들 교육과정 프로그램 짜는데 무슨 조직논쟁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서 깨지고 반성하고 또 깨지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막상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 학교에 제가 설립위원이기도 하고 학부모였기도 하고 행정교사, 행정실장도 했고 교장까지 이제 팔자에도 없는 교장까지 헛짓은 다 해봤는데, 그 쭉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거는 아이들을 성장시켰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볼모로 6년간 부모들을 교정시키는 기관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애들은 선입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들이 훨씬 잘 따라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 학교에 애를 보낼 정도로 다 한골목씩은 했던 부모들이거든요. 이런 거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절대 또 아이들한테는 야, 다름을 인정해야 돼. 서로 대화를 해서. 하지만 부모들 간에는 절대 다름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 한 6년간 그렇게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아, 중요한 건 부모가 행복하게, 부모가 잘 살아야 지 자식 새끼들도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이치를 한 10년이 넘어서야 이 부모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호기심의 폭과 깊이는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몇 명의 소수의 교사나 단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어른들은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정상 크면 클수록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아픈 거예요, 어디가.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줘, 저건 뭐라 하다가 좀 지나면 어떤가, 그만해 이제 저도 가서 자 이제 다 경험 가지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뇌 구조, 뇌 과학에서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고 뛰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지구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는 살기 위한 거예요. 저게 나한테 이 위태로운 거야, 좋은 거야? 모르잖아,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자의 신을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 아이들은 세상에 호기심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상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간단하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구나, 대학교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바로 보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워. 근데 대학교를 한답식 했지만 대학교도 또 다른 감과 또 다른 경계를 마을 안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 주민, 대한학교, 대한학교, 쟤네들 병신학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시선을 우리가 사실은 자초한 거죠.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또 다른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 호기심을 도대체 그 조그마한 대학을 물타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딱 감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이 다 거기에 있는데, 사실 마을 안에 있는 그런 것을 깨닫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마을이 일상적으로 연결되고 또 그 속에서 따뜻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을 공동체 기반의 배움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과 연결되려니까 그냥 마을과 연결된다는 것이 동사무소가 등장된 우리 재민학교 교사인데요, 교장인데요, 저 오늘부터 마을과 연결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닌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가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마을에서 일상을 사니까, 그럼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됐죠.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첫 번째로 그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제 모여서
뭔가 이제 마을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술도 먹고 하면서 얘기도 이제 하다 보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밥집, 마을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고, 또는 도시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맞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맞벌이 생활을 하니까 사실 6시 칼퇴근도 어렵지만 칼퇴근 한다 하더라도 7시만 넘어야 집에 와요. 거의 8시 다 돼야 애들이 밥을 먹죠. 근데 6시 칼퇴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럼 자연스 엄마 좀 늦는데, 아빠 좀 늦는데, 거기 알지도 그 밥집, 고모 밥집, 이모랑 같이 거기서 밥 먹고 놀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편안한 동네 밥집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야,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도 하물며 학교까지 했는데, 야, 밥집 하나 못하냐? 자, 또 모여. 이렇게 해서 또 나 좀 요리 좀 해봤어 하는 그 누님들, 형님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한 26명이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재미난 밥상이라는 마을 밥집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학교를 넘어서 마을과 연결되는 첫 그 이제 이 동기부여이자 실천인 이제 마을 식당인 재미난 밥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밥집만 필요하냐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확장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 뒤에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산 재미난 마을은 현재 교육법 학교법상 학교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단법인 상각산 재미난 마을이 학교 법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각산 재미난 마을이 직접 관장하는 이제 사업이나 기관이 이렇게 4개의 기관과 하나의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각산 재미난 마을이라는 법인이 이제 이 법인격을 대표하는 사업들인데요. 학교 마을 도서관, 카페, 그다음에 배움터, 소위 말해서 민간 자발성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와 연관된 마을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겠고요. 지금 한 140명 정도의 상가산 재미난 마을에 정회원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내는 정회원들이.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요. 단체도 운영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 회원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까지 네트워크 넓히면 이제 재미난 마을 법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또 뒤에서 나오는데 그 네트워크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아까 말씀드린 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은 이거예요. 우리 조 정책위원님 한번 읽어보시래 했었죠? 따뜻한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속 학교 공동체. 예.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아시겠지만 어려운 말이 없을수록 실천하기는 드시기 힘든데 따뜻한 돌봄이 뭐냐는 것이 따뜻한 자유로운 배움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한 번도 그런 돌봄을 받아보고 자유롭게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따뜻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으로 시작한다. 해도 자유로운 배움이라는 것은 배움에 대한 기획과 진행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서 근데 그것이 어디서 마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아이, 부모가 서로 돌보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교사끼리 서로 돌보고 교사가 아이 돌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아이들끼리 또 이제 교사와 부모들끼리 이렇게. 근데 가장 안 되는 관계가 부모와 부모끼리. 지지게 안 돼요. 제가 이 학교 일을 하면서 진짜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거 엄청나게 맞지. 자식 얘기만 듣고 이제 가서 네가 애 이렇게 해서 이런 거지. 그럼 이게 당연히 이게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계속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보다는 실제 마을에서 어우러지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훨씬 빨리 변하고 훨씬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머리와 주댕이로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간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게 풀어져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밥상을 한 다음에 일상적인 교육 활동이 마을과 어우러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도서관이 필요한데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동네에 있는 제도권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좀 저녁 시간 개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장 선생님, 아유 보안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 터지니까 우리가 또 주요 학교 안에 별채를 이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평일 1시 반까지는 학교 도서관, 재미난 학교 전용 도서관. 어차피 저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도 다 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는 저녁 8시까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해서 재미난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마을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도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데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을 마을 급식으로 전환해요. 친환경 급식을 한 끼에 3,500원을 받고 일주일 다니면 신청을 해요. 동네 아이들 누구나 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 어머님들 되게 좋아요. 3,500원짜리 믿고 요즘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라면 뿐이 없습니다. 떡라면 먹으려도 500원 더 붙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더 많은 마을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게 되고 물론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업 활동이죠. 아이들이 가서 나 재미난 학교 다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막 흔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방학 때 많은 공을 들입니다. 가서 엄마들을 흔들게 하는. 그래서 이 학교 마을 도서관이 사실상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 학교로 편입 오거나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상당히 생겨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사서 교사가 있어요. 상근하는 교사. 하지만 보통 하루에 보통 2~3명씩은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모들이 이제 지새끼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집에서만 만날 때 1대1 관계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시간대만 만나져요. 그래놓고